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저희가 2억만 빌려 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제 아들 민준이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은 자식의 미래를 위한 계산기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을 내주고 저는 월세방으로 밀려나야 할 쓸모없는 짐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늙어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제 진짜 모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서재 깊숙한 곳, 그 아이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금고 안에는 제 또 다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총 자산 112억 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시대를 움직였던 사업가였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고작 몇 억의 전세금을 원했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은 이제 감당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과연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른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들 내외가 다녀갔던 그날 오후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핏줄이란 무엇이고 부모의 사랑이란 또 무엇인지 제 모든 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을 위해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찻상을 내었죠. 아내와 함께 여행지에서 사온 낡은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따랐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서윤이는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이야기했고 민준이는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 신이 나서 떠들었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리던 어린 민준의 모습 위로 곧 태어날 손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돌풍처럼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뗀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들뜬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제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집이 너무 좁을 뿐더러 민준의 회사와도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고충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이 집을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산의 효율적인 재분배 차원에서 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민준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저희 부부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기둥에는 민준이의 키를 재던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요. 그런 제게 이 집을 팔라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아들놈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위한 작은 원룸이 잘 나와요. 혼자 계시기에는 오히려 그 편이 관리하기도 쉽고 안전할 겁니다. 저희가 집값에서 2억 원만 보태받고 남는 돈으로 아버지 계실 곳을 구하면 딱 맞을 거예요. 가진 것 없으시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인 척 살아온 제 자신이 처음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저를 쓸모없는 짐으로 만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님 짐도 별로 없지 않으시냐고요. 제 30년의 세월과 아내와의 추억이 그 아이에겐 그저 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그날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마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계산적인 말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져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기막힌 상황에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아마 제 등이라도 두드리며 그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게지요 하고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평생을 보통의 아버지로 살았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젊은 시절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제 힘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것이 아내와 저의 약속이었고 제 나름의 가장 깊은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막대한 돈을 손에 쥐었던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살아요. 민준이가 스스로 땀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해줍시다. 저는 아내의 그 말을 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칭찬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문을 넘어올 무렵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는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다이얼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을 열자 제 젊음의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68억 원이 넘는 돈이, 강남의 건물 지분은 15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은행 예금만 해도 22억 원이었습니다. 총 112억 원. 이 숫자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오늘따라 왜 이리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이것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 그리고 먼저 간 아내와의 약속이 담긴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만난 옆집 정숙자 할머니의 푸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라 했다며 속상해하던 그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애썼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것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 방식대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을 알아놓은 듯 지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따라주지 않더군요. 입맛도 없고 매일같이 다니던 공원 산책도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0년 지기 친구 최경호를 만났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죠. 이 녀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박진태, 몰골이 이게 뭔가? 무슨 일 있었나?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최경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추억부터 아들 민준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와 했던 모진 말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비우더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최경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놈이 제정신인가? 자네가 어떤 아버지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가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서 그놈이 버릇이 없어진 게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 친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더군요. 진태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텐가? 자네는 평생을 자식 뒤에 숨어 살았어. 이제는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민준이에게 똑똑히 보여주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돈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단단하고 품이 있는 사람인지 그깟 돈 몇 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란 말일세. 저는 돈 때문에 아들이 변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알고 나서 갑자기 효자인 척구는 아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자 최경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야. 자네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말일세.
자네는 이 사회에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이제 그 빚을 갚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자네의 품격에 어울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일세. 자네는 평생 수비만 하고 살았어. 이제 공격수로 나설 때야. 그 친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요구대로 집을 정리하되 원룸이 아닌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최경호의 설득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 손으로 직접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아마 이 집 정리하겠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30년의 세월이 깃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하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마음속으로 그리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문 이사업체 직원들은 제 평생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능숙하지만 무심하게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삶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는 어디로 가느냐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저 제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했습니다.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맞이하는 직원들과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풍경.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몇 배나 되는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오히려 제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경호가 보내준 이 비서라는 젊은 여성은 아주 유능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죠. 낡은 옷 대신 제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정장을 맞췄고 굽었던 등을 펴기 위해 개인 운동 지도사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과분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저의 의지였으니까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저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최첨단 커피 머신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고 텅 빈 거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사색에 잠기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라하고 기력 없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저 불빛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지만 그건 더 이상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저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를 그저 저 혼자 누리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이 비서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경험을 살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은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서 말입니다.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이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방문, 상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며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저는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보기술 업계의 전설로 불렸던 제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더군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재단 일을 하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사람 윤혜림 씨를 만났습니다. 혜림 씨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분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기품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금방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림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딸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함께 재단 일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림 씨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재단 일을 돌보고 틈틈이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다니며 황혼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워나갔습니다. 혜림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혜림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혜림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신문을 펼쳤을 아들의 모습,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하고 하얗게 질렸을 그 얼굴을 말입니다. 아마 집으로 달려가 아내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며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모질 수 있다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와 며느리 서윤이가 재단으로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서를 통해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쉽게 용서해준다면 민준이는 결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로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았겠지요.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부자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충격이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거대한 불을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에게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어떤 응대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거절이야말로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할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재단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죠. 왜 아버지가 자신을 피하는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저는 비서를 통해 제 뜻을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저는 아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홈페이지에 아들의 이름으로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아니면 재산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말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사과문이 올라온 뒤로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재단의 홀몸 어르신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비서를 통해 그 아이의 활동 보고를 매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다른 봉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다 국을 쏟는 실수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쭈뼛거리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땀 흘리는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혜림 씨와 함께 민준이가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의 아들처럼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민준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더군요. 휠체어의 어르신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들이 조금은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혜림 씨를 소개했습니다. 곧 저와 재혼할 사람이라고. 민준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놈입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용서를 비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하지만 내 마음에 남은 상처가 모두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야 철이 드나 보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놀라운 약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아들과의 서먹했던 관계도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가치를 배워나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혜림 씨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식사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온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돈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제 건강을 챙기는 소소한 대화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혜림 씨와 저희 조촐한 결혼식에 참석한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지요. 며느리 서윤이는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한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제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제가 그토록 모진 시간들을 견뎌왔나 봅니다. 아들 민준이는 제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좋은 아들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재단에서 주최한 가을맞이 행사장에서 저는 무릎에 지훈이를 안치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내 혜림 씨와 아들 민준, 며느리 서윤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재단 어르신들이 지훈이를 보며 제 손주 예쁘다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마.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단다. 너희 아빠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할아버지를 위하는 좋은 아들이 되었지. 제 말에 민준이가 부끄러운 듯 웃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저희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이 완전한 행복을 저는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디 한정식 집 딸이 함부로.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살 길이야. 한평생 흙과 불로 품격을 빚어온 한식의 대가. 딸의 결혼식, 그 가장 빛나는 날, 그의 세상은 뺨한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재벌가의 오만함. 그들의 식탁에서 존엄은 모욕당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칼끝에 담고 복수를 식단처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가장 품격 있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언론과 권력의 칼날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딸의 눈물이 그의 심장을 찌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한 남자는 마침내 다시 칼을 고쳐 잡습니다. 가장 뜨거운 복수는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어야 하기에 과연 그는 딸의 뺨에 새겨진 상처를 지우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삼청동 고즈넉한 돌담길 안쪽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당 청류원. 이곳의 대표 서진우는 58배 중후한 남성이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은행 부지점장이었지만 그는 숫자로 가득 찬 금융권을 떠나 흙과 불, 그리고 시간이 빚어내는 전통 한식에 인생의 후반을 걸었지요. 청류원은 그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품격을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이자 그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딸 서아연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청류원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정갈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진우는 이른 새벽부터 직접 장을 보고 주방의 재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식기들은 은은한 빛을 냈고 잘 다려진 무명 행주는 단정한 그의 성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음식에서 단순한 맛이 아닌 존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속에서도 서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한명 유통의 안주인 남지숙 여사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청류원을 방문할 때마다 음식의 맛이나 정성보다는 식당의 격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곤 했지요. 결혼식 당일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신부 대기실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 하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서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지숙이 우아한 걸음으로 하연에게 다가가더니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집 체면 생각해서 조심해요. 어디 한정식 집 딸이 함부로. 싸늘하게 내뱉는 목소리. 하연의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우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객들에게 웃어 보이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모든 예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진우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어오른 뺨에 약을 바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참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나직한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서진우는 청류원의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 평창동의 한적한 저택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그의 오랜 지인이자 과거, 금융계 시절부터 든든한 후원자였던 태강그룹의 최재호 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재호 회장은 은퇴한 금융계의 거물로 서진우의 강직한 성품과 능력을 높이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침부터 나를 다 찾아오고 무슨 일인가? 최재호 회장은 서진우의 굳은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우는 지난밤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뺨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과 가슴에 박힌 모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던 최재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명유통의 남지숙이라 그 여인 오만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집안이야. 최재호 회장은 서진우에게 한명유통에 감춰진 속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 오너 일가의 비자금 문제, 그리고 위태로운 재무 구조까지. 겉보기에는 탄탄한 중견 유통기업이었지만 실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쌓아 올린 허영뿐일세. 최재호 회장의 말을 들으며 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명유통, 그 오만한 가문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겠다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부와 명예를 빼앗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서진우는 곧바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고의 전략가 이세윤이었습니다. 이세윤은 서진우의 계획을 듣고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미있군요. 한정식당 대표님이 유통 대기업을 사냥하시겠다?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만 나는 확률을 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요. 이겨야 할 이유를 보고 싸우지. 서진우의 단호한 말에 이세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진우의 눈에서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전략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표님은 오직 왜 싸우는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남자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우는 청류원의 주방에서 최고의 식단을 짜듯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이세윤에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뺨값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제대로 치를 겁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지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우의 일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청류원의 대표로서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내어놓는 완벽한 주인이었고, 밤에는 M&A 전략가 이세윤과 함께 한명유통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냉철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명유통의 지분을 최대한 소리 소문 없이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이세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거래로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딸 서아연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남지숙은 사사건건 하연의 출신을 걸고 넘어지며 그녀를 무시했고 남편 윤재민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흉부외과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는 한없이 유약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몰랐어?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남편의 무심한 대답은 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하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우를 닮아 심지가 굳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버텨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한명 유통의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어떻게든 그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진우는 그런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대신 청류원의 새로운 계절 메뉴 개발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최고의 식재료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밤새워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청류원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에서 장인의 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가 칼질을 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뚝배기에 담아내는 것이 깊은 맛이 아니라 차갑게 식힌 복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서진우의 편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목표했던 지분의 1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지숙의 가문이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용했던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서진우의 공격은 마침내 한명 유통의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감지한 남지숙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감히 일개 한정식집 주인이 자신의 제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즉시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으로 쌓아 올린 인맥과 언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서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사적인 복수심에 눈먼 장사꾼, 기업 사냥에 나서다 한정식당 청류원, 알고 보니 탈세와 비리의 온상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류원은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에 섰고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가 들어왔지요. 남지숙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윤재민을 압박하여 며느리 서아연을 집안에 감금시키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연은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아버지의 추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연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윤재민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살 길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하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며칠 후
하연에게는 정말로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서진우는 무너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딸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청류원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딸의 눈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딸 하연이었습니다. 감시를 피해 겨우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굴복하면 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평생 무시당하면서 아빠까지 원망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딸이 어느새 자신과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세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세윤 씨, 지금까지 모은 자료 전부 푸시오.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칼은 이미 뽑혔습니다. 이제는 배는 일만 남았습니다. 딸 서아영과의 통화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냉철해졌지요.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이세윤 씨, 한명 유통의 기관 투자가들 명단을 전부 다시 정리해 주시오. 이제부터는 한 명씩 직접 만날 겁니다. 이세윤은 서진우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싸움이 물밑에서의 지분 확보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지숙이 언론을 통해 사적인 복수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이상 서진우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서진우는 가장 먼저 한명 유통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청류원의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듯 그들을 위해 최고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세윤이 밤을 새워 정리한 한명 유통의 부실, 경영 실태와 오너 일가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썩은 재료로는 절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우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확한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명 유통은 지금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지숙 가문의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데에는 누구보다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우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명 유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서진우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며칠 후 몇몇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서진우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비밀리에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한명 유통의 지분 52%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경영권을 교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서진우는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남지숙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복수극일 뿐입니다. 저 장사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주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할수록 주주들의 마음은 오히려 서진우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주주총회장. 그곳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서진우와 이세윤이,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잃지 않은 남지숙과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지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남지숙의 남편이자 한명 유통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우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한 개인의 비뚤어진 복수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 한정식집 사장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격앙된 목소리는 오히려 주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남지숙은 눈물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30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회사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눈물 속에는 단 한치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서진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연설문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주들을 둘러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요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주변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매일 아침 식재료를 다듬으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은 한 인간의 품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에게 존중이 없다면 그 식탁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하물며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서진우는 남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이 담겨 있어야 할 그 식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는 자들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직원을 하인처럼 부리고 협력업체를 쥐어짜며 고객을 기만하는 경영 방식. 그것이 과연 한명 유통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남지숙 부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복수하기 위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존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의 무너진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진 투표에서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진우는 한명 유통의 새로운 신임 대표가 되었고 남지숙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굴욕적으로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품이 없는 권력은 진정한 품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진우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한 남자의 품격 있는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명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진우가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후 회사는 과감한 혁신을 거듭했지요. 가장 먼저 부실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던 사업들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명 프리미엄 식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장인들이 만든 최고의 전통 식자재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는 바로 딸 서아연이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제품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는 전통과 현대의 미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요.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전남편 윤재민이 뒤늦게 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하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좋은 의사일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딸의 모습에서 서진우는 깊은 뿌듯함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유통은 서진우와 서아연, 부녀의 노력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명유통을 갑질 기업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과거의 아픔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청류원의 뜰에는 하얀 목련이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진우는 딸 서아연과 함께 청류원의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소반 위에는 방금 내어온 정갈한 다과상이 놓여 있었지요. 그 위에는 한명 프리미엄 식품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약과가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유자 약과 맛이 괜찮구나. 서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음 달부터는 청류원에도 정식으로 납품할 생각이에요. 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지난 1년은 부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았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연아. 네, 아빠.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긴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이긴 거다. 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부당함에 맞서 부녀가 함께 싸워 되찾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결코 상대를 깎아내려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요리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고 남지숙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품격, 사람을 향한 존중,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굳건한 사랑. 서진우가 딸과 함께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청리원의 주방에서는 새로운 계절 한상 메뉴가 손님들에게 정성껏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식탁 위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일궈낸 희망이 따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품격 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